안녕하십니까. 영진전문대학교 무인항공드론과 양진평 교수입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드론 내외부 통신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수업 내용이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이 드론을 배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수업 내용을 공유를 하고자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내용이 좀 길고 지루해서 잠이 많이 오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녹화를 해놨다가 잠이 안 올 때 트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드론 통신입니다. 실제로 픽소크 드론이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는지, 픽소크 드론 내부와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픽소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왼쪽 편에 있는 것은 픽소크 2.4.8, 우리 가성비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픽소크 시리즈죠. 여기 2.4.8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큐브 오렌지라는 모델이고요. 서로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픽소크 6X라고, 요거는 이제 홀리브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오른쪽에 여기 픽소크 V6X, 요건 또 CUAV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품들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연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이 첫 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픽소크 종류만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픽소크 248, 2.4.8, 우리가 픽소크 1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픽소크 2.4.8 제품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본체가 있죠. 여기에 있는 게 요게 픽소크 본체이고, 오른쪽에 큐브는 여기에 있는 요게 본체입니다. 실제로 큐브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네모난 부분, 작은 네모난 부분, 요 부분이 본체인 거고, 밑에 까만색 네모난 부분, 선들이 꼽혀 있는 요 부분은 캐리어 보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선을 꽂기 위해서 본체를 확장을 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48 같은 경우는 이 캐리어 보드 자체가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네모나게 생긴 요게 GPS죠. GPS고, 큐브에도 보면은 여기에 GPS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GPS를 하나 더 달아놨네요. 요 큐브 같은 경우는 GPS를 두 개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슬롯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GPS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248 같은 경우는 GPS를 두 개를 연결을 할 수 있는 단자는 없죠. 단자가 없지만 하지만 굳이 GPS를 두 개를 쓰려면은 또 뭐 두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부저를 여기에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부저를 연결을 해놨네요. 부저 연결을 해놨고, 그리고 수신기는 이제 조종기의 신호를 무선으로 받아서 픽소크 쪽으로 조종기의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죠. 수신기가 있고, 지금 이 수신기는 PWM 출력밖에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수신기의 신호를 픽소크가 알아먹을 수 있는 S버스 신호로 또는 PPM 신호로 바꿔주기 위한 여기 PPM 변환기, PPM 인코더를 하나 장착을 해놨어요. 그 PPM 인코더가 여기 픽소크 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큐브 이쪽에는 수신기는 아마 따로 장착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히어링크라는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에어 모듈이라고 하고요. 요 히어링크라는 에어 모듈 안에 수신기 기능이 같이 내장이 돼 있어서 요 수신기 기능 부분이 RC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최소한 4개가 필요하겠죠. 변속기가 4개가 필요한데, 큐브 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모터 4개의 변속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딱딱딱딱 4개를 연결을 해 놓은 모습이고요. 왼쪽에 픽소크 248 같은 경우는 4개의 변속기를 하나로 통합을 해 놓은 포인원 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변속기 4개를 그냥 이렇게 4개를 딱딱딱 기판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 4개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포인원 변속기를 이용을 해서 한 방에 딱 연결을 해 놨고, 그리고 각각 이제 그 끝에 모터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파워 모듈은 픽소크에 전원을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픽소크에 배터리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흐르고 있는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파워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큐브에도 분명히 파워 모듈이 있겠죠. 큐브에는 파워 모듈이 여기에 있네요. 이쪽에 파워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워 모듈에는 배터리가 연결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여기도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텔레메트리 장치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요 수신기 같은 경우는 조종기와 수신기가 무선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여기 지금 요거는 태블릿 PC를 쓰고 있죠. 컴퓨터와 픽소크가 무선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텔레메트리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큐브 같은 경우는 그 텔레메트리 기능도 히어링크가 같이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어링크 하나로 수신기와 텔레메트리를 다 같이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카메라 짐벌이 있네요. 카메라만 장착을 하면은 카메라가 이제 공중에서 드론이 막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떨리기 때문에 카메라 짐벌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또 장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죠. 지금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카메라 짐벌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카메라만 장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영상을 지상으로 송출해주는 영상 송신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상에서는 카메라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영상 수신기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요 왼쪽 편에 있는 픽소쿠 248 같은 경우는 영상 송신기와 영상 수신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드론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실시간 영상을 지상에서 볼 수는 없는 환경인 거고, 요 오른쪽에 큐브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을 요 히어링크가 영상 송신기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히어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송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히어링크 리시버 이쪽에서 영상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픽소쿠의 종류는 서로 다르지만 연결하는 것들은 어차피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가 서로 다른 종류의 픽소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디에 꼽는지 배선만 잘 찾아가지고 꽂으면은 어떤 제품이라도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건 뭐 6X 이런 거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의 내부 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내부 통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드론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론 밖으로 내보내거나 드론 밖에서 들어오는 통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드론 내부 자체에서, 그러니까 픽소쿠 본체가 있고 픽소쿠와 수신기 간의 통신, 아니면 픽소쿠와 텔레메트리 간의 통신, 이런 식으로 픽소쿠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장치들, 유선으로 픽소쿠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치들의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내부 통신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리얼 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UART 포트라고 적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리얼 통신이고요. UART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픽소쿠 본체에 텔렘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도 다 시리얼 통신입니다. 텔렘 1, 텔렘 2, 텔렘 3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있죠. GPS도 요 시리얼 통신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UART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포트에 UART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도 시리얼 통신인 거고, COM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것도 시리얼 통신입니다. 시리얼 통신의 특징은 1대1 연결이에요. 1대1 연결이기 때문에 포트에, 그러니까 픽소쿠 본체에 구멍이, 시리얼 포트 단자가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의 시리얼 포트 단자에 하나의 장치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텔렘 1 단자에는 하나의 텔레메트리를 장착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텔렘 2 단자에 또 다른 하나의 텔레메트리를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멍에 하나의 장치만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1대1로 연결이 되는 게 시리얼 통신입니다. PC와 USB를 연결을 할 때도 가상 시리얼 통신 포트가 뜨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우리 픽소쿠의 USB 단자 있죠? USB 단자를 컴퓨터 본체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미션 플래너에 연결을 해보면은 미션 플래너 우측 상단에 컴 포트를 딱 잡게 되어 있습니다. 뭐 컴 2번, 컴 3번, 컴 4번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컴 몇 번 이런 식으로 뜨는 거, 그것도 이제 가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게 가상 시리얼 통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는 전 이중 방식이에요. 풀 디플렉스의 전 이중 방식인데, 전화기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전 이중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한 장치가 신호를 전달할 때 반대쪽에 있는 장치도 동시에 신호를 전달하면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시적으로 신호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은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들으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둘 다 동시에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중간에서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합체가 되죠. 그냥 내가 하는 얘기와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막 합체가 되죠. 그래가지고 막 웅웅 이렇게 들리겠죠. 그런 식으로 동시에 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전 이중 방식이에요. 그리고 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얼 통신의 핀은 TX와 RX가 제일 중요합니다. TX와 RX가 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라운드와 VCC 같은 경우는 모든 통신에 다 있습니다. 일단 이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전기 신호로 왔다 갔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플러스 한 가닥만 연결해가지고는 전기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야 전기가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의 역할을 해주는 게 요 그라운드 선, 까만 선이죠. 보통 까만색 선을 사용을 하죠. 요 그라운드 선이 바로 마이너스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VCC 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은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장치에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없으면은 그 장치에 전원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장치에 따로 이제 전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VCC를 사용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텔레메트리 장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텔레메트리에는 이 VCC까지도 같이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텔레메트리에 보면 선이 네 가닥이 나와 있는데 TX, RX, 그라운드, VCC 이렇게 네 가닥의 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VCC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텔레메트리에다가 따로 전원 공급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텔레메트리에다가 뭐 배터리를 따로 꽂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VCC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메트리에 딱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픽스호크에 전기를 넣으면은 텔레메트리에도 바로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VCC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은 따로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컴패니언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빅스호크에 연결을 할 때도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이용을 하는데, 그때 VCC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연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연결을 한다면은 이제 빅스호크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지만, 라즈베리 파이가 연산을 좀 이제 심하게 할 경우에는 전기를 너무 많이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를 너무 과도하게 빨아먹어가지고 픽스호크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픽스호크 자체가 이제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전기 소모를 라즈베리 파이가 너무 많이 해버리면 픽스호크가 꺼져버리게 되니까, 그럼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드론이 날다가 픽스호크가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랑 연결을 할 때는 VCC는 연결을 안 하고 라즈베리 파이에 따로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해가지고 따로 전원을 공급을 하죠. 그럴 때는 라즈베리 파이와 빅스호크가 연결이 될 때는 TX, RX, 그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TX, RX,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을 할 때 TX와 RX 부분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TX는 트랜스미터의 약자인 거고 RX는 리시버의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TX 부분이 신호를 보내주는 쪽이고 RX가 신호를 받는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입으로 얘기를 하면 입이 TX가 되는 거죠. 입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귀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TX, 입으로 얘기를 할 때 듣는 쪽, 신호를 듣는 쪽은 R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X 케이블, 요 TX 선은 반대쪽 기계의 RX 쪽에다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걸 상대방의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 장치의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상대 장치도 뭔가 신호를 막 보내주겠죠. 상대 장치의 TX 부분에서 막 얘기를 하면은 이쪽 픽스호크 본체 쪽의 RX에서, 귀 쪽에서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RX, 상대 장치의 RX는 상대 장치의 TX는 나의 RX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X와 RX가 서로 이렇게 교차로 연결이 되게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는 TX와 RX를 서로 교차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그냥 그라운드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되고, 혹시 VCC가 있다면 VCC도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한 번씩 보면 CTS와 RTS 단자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CTS와 RTS도 이렇게 교차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연결 안 하셔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연결 안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뭐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RX, TX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은 요거는 시리얼 통신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핀아웃 해가지고 텔레메트리 1과 텔레메트리 2 포트가 시리얼 통신이에요. 요 픽스호크 248 같은 경우는 시리얼 45, 요 오른쪽에 보면 시리얼 45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 부분 말고 텔레메트리 1, 텔레메트리 2 요것도 시리얼 포트거든요. 요 앞에 보시면은 텔렘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시리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텔레메트리 1, 텔레메트리 2 여기도 시리얼 통신이고, 여기의 제일 왼쪽부터 총 6개의 핀이 있는데, 이 왼쪽부터 6개의 핀의 핀 배열을 보면은 제일 왼쪽이 VCC, 그 다음에 TX, RX, CTS, RTS, 그라운드 이렇게 총 6개의 선이 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VCC를 지금 여기 라즈베리 파이의 5V 입력 단자에다가 연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제일 마지막에 있는 6번 핀 그라운드를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의 그라운드 핀에 연결을 한 거고, 그리고 TX와 RX, 여기 2번 핀과 3번 핀이죠. 주황색과 초록색. TX와 RX는 교차로 해가지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그러니까
픽스호크의 TX는 라즈베리 파이의 RX에 연결이 된 거고, 픽스호크의 RX는 라즈베리 파이의 TX에 연결이 된 거고, 그렇게 교차로 연결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VCC 5V를 연결을 해놨지만, 이렇게 이제 이 상태로는 픽스호크와 뭐 라즈베리 파이를 세팅을 하는 정도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걸 실제로 드론에 달아가지고 이제 날릴 거다 하는 비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가능하면 이 5V 부분 VCC는 연결을 하지 마시고 픽스호크에 따로 전기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라즈베리 파이가 전기를 너무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픽스호크가 꺼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라즈베리 파이 말고 GPS도 한번 볼게요. GPS가 어딨지? GPS도 보면은 GPS 핀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퍼스트 GPS라고 해가지고 홀리브로에서 나오는 뭐 픽스호크 6C라든가 6X라든가 요런, 아니면 픽스호크 4라든가 요런 제품들, 홀리브로에서 나오는 GPS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 핀이 엄청 많거든요. 이 많은 핀들을 제일 위에 보면은 VCC가 있고 RX와 TX가 있어요. 아, RX, TX, 아 그렇구나. 요 픽스호크는 시리얼 통신을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세컨드 GPS, 두 번째 GPS, 하나 더 달 때 있는 GPS인데, 이것도 보면은 VCC 있고 RX와 TX가 있어요. 아, RX와 TX가 있구나. 요거는 시리얼 통신을 하는구나. 아, 그러면은 GPS는 픽스호크와 통신을 할 때 시리얼 통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I2C 통신입니다. I2C 통신 같은 경우는 시리얼 통신과는 다르게 1대-M 방식이에요. 시리얼 통신은 아까 1대1 방식이었죠. 1대1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리얼 포트에 하나의 시리얼 장치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용할 픽스호크가 시리얼 포트가 총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는 장치는 5개까지밖에 장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번째 장치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I2C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1대-M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픽스호크에 하나의 I2C 단자에 아주 많은 여러 개의 I2C 통신을 이용하는 장치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칭이 I2C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픽스호크 본체에도 보면은 I2C라고 딱 적혀 있는 그 단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이중 방식인데, 아까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는 전이중 방식이었죠. 그래서 전화기를처럼 내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둘이 서로 동시에 막 떠들 수 있다. 서로 동시에 신호가 전달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전이중 방식이었고, I2C 같은 경우는 반이중 방식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반대쪽 기계는 듣고만 있어야 돼요. 동시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얘는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얘가 얘기를 하면은 얘는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무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무전기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잡고 막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은 들을 수만 있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놔줘야, 무전기의 키를 놔줘야 상대방도 얘기를 할 때 다시 자기가 무전기를 잡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쪽만 얘기를 할 수 있는, 한쪽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반이중 방식입니다. I2C는 반이중 방식이에요. 반이중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이중 방식에 비해서는 이 통신 속도가 느리겠죠. 우리가 전화로 둘 다 얘기를 하는 게 통신 속도가 빠르지, 이 한쪽은 얘기하고 한쪽은 듣기만 하다가 또 듣던 쪽이 또 얘기를 하고 반대쪽은 다시 또 듣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한쪽씩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속도가 느릴 거 아닙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늦게 되겠죠. 그래서 반이중 방식이 전이중 방식보다는 속도는 느립니다. 요 핀은 아까 전에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는 핀이 TX와 RX를 사용을 했었는데, I2C는 SCL과 SDA라는 요 두 개의 핀을 사용을 합니다. 그라운드와 VCC는 마찬가지로 그라운드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VCC는 안 써도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앞에 설명한 내용과 똑같고요. I2C 분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I2C 분배기라는 걸 사용을 해서 최대 127개까지 I2C 장치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픽스호크 본체에 I2C라는 단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될 I2C 장치가 여러 개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우리 USB, 컴퓨터 앞쪽에 보면 보통 USB 포트가 2개 정도 있죠. 근데 우리가 써야 할 USB 장치가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뭐 한 5개, 6개로 나눠주는 USB 분배기를 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USB를 꼽죠. 아니면은 220V 콘센트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집의 벽에 콘센트가 보면은 220V 콘센트가 한 2개 정도밖에 없죠. 2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써야 할 210V 장치가 서너 개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확장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쓰지 않습니까? 예, 분배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I2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2C 분배기 요거를 사용을 해서 I2C 장치를 여러 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최대 127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론상인 거고 실질적으로 127개까지 사용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뭐 전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드레스가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 100 실질적으로 127개를 쓰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최대 127개까지의 장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I2C 분배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분배를 시켜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I2C 분배기 한 개 또 더 꽂으면 또 5개로 분배가 되고 또 하나 더 꽂으면 또 5개로 분배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분배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많이 꽂을 수가 있다는 거죠. I2C를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장치는 이제 외부 콤파스, 그리고 레인지 파인더, OLED 그런 것들이 I2C를 사용을 합니다. 외부 콤파스 같은 경우는 우리 GPS에 보통 외부 콤파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GPS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시리얼 통신할 때 봤었던 화면인데 GPS가 보면은 RX와 TX가 있어서 이거는 시리얼 통신을 하는구나. 근데 밑에 보면은 SCL과 SDA도 있어요. 여기 보면 I2C가 SCL과 SDA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I2C도 사용을 하는구나. 여기 옆에 있는 세컨 GPS도 마찬가지로 SCL과 SDA도 있어서 이게 I2C 통신도 시리얼 통신도 사용을 하지만 I2C 통신도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GPS에서 I2C 통신은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은 GPS에 보통 콤파스, 그러니까 지자기 센서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I2C 단자는 그 지자기 센서가 통신을 할 때 이 I2C 포트를 사용을 하고요. 시리얼 포트, RxTx 이 시리얼 포트에서는 GPS 신호, 위성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시리얼 통신을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홀리브로 GPS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스위치, 그리고 세이프티 스위치용 LED, 그리고 부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핀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중요한 건, 요거 시리얼 통신, 요거는 I2C 통신,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캔 통신입니다. 캔 통신 같은 경우는 1대 N이 아니고 N대 N 다중통신 방식이에요. N대 N. 사용하는 명칭이 캔이라고 돼 있고 우리 픽소 그 본체에도 캔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뭐 캔1, 캔2 그런 식으로 적혀 있죠. 요 캔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캔 통신을 하기 위한 포트입니다. 요것도 전 이중 방식이에요. 시리얼 통신처럼 전 이중 방식인데 P는 아까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는 TX와 RX가 있었는데 요거는 캔 H와 캔 L, 그러니까 캔 하이와 캔 로우가 되겠죠. 캔 H와 캔 L이라는 두 개의 신호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라운드와 VCC 마찬가지로 같이 쓰고요. 보통 일반적인 캔이 아니고 이제 드론에 사용하는 캔은 드론 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장치 자체에 보면은 드론 캔이라고 항상 다 명시를 해놓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드론 캔이라고 다 적어놔요. 지금 여기에도 GPS에 보면은 드론 캔 F9P GPS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고요. 콤파스 센서 같은 것도 드론 캔 콤파스 그런 식으로 제품 자체에 딱 적혀 있죠. 이것도 I2C, 아까 I2C 장치처럼 이렇게 분배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것과 같은 캔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 장치를 더 많이 꽂을 수 있게끔 캔 장치를 분배시켜주는 캔 허브라는 장치가 있어요. 아까 I2C가 127개까지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캔 장치 같은 경우는 5억 개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5억 개 이상의 장치를 하나의 픽스호크에다 장착을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뭐 이론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두가 마스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I2C 같은 경우는 마스터는 정해져 있어요. 마스터는 픽스호크입니다. 픽스호크 본체가 마스터인 거고 나머지 픽스호크 본체에 연결이 되는 모든 장치들은 슬레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픽스호크 본체에다가 전부 다 모든 장치들을 연결을 해야 돼요. 본체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직접 연결을 안 하면은 이제 이런 허브를 이용해서 그 허브에 꽂고 또 허브가 다시 픽스호크에 연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대 N 방식인 거고 캔 같은 경우는 N대 N 방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마스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를 어떤 장치를 픽스호크에다가 안 꽂더라도 다른 캔 장치에다가 그 장치를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픽스호크 본체가 여기에 있어요. 픽스호크 본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서브가 중간에 여기에
뭐 캔 통신을 이용하는 캔 서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캔 서버가 하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캔 서버를 장착을 할 때 이 두 번째 캔 서버를 픽소크 본체에다가 연결할 필요가 없이 두 번째 캔 서버는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캔 서버에다가 그냥 딱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캔 서버는 두 번째 캔 서버에다가 딱 연결하면 되고, 네 번째 캔 서버는 또 요 옆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체인 형식으로 딱딱딱딱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망 같이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서버뿐만 아니고 변속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캔 통신을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캔선이 들어오는 포트도 있고, 또 다른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캔선이 나오는 포트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장치들을 막 이제 그물망처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편리한 방식이죠. 그게 캔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더넷 통신입니다. 이더넷이라고 하면은 이제 랜 포트를 이용한 근거리 통신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이 아니고,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에 접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부 통신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드론과 드론에 연결이 돼 있는 장치들끼리를 연결을 하는 건데, 근데 랜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한다. 그런 게 됩니다. 전송 속도가 최소 100mbps에서 최대 이제 10gbps까지 전송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 100mbps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 우리 픽스호크 USB를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서 미션 플래너에서 연결을 하면은, 미션 플래너에서 제일 위에 우측 상단에 컴포트를 선택을 하죠. 컴 3번, 컴 4번 이런 식으로 컴포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컴포트 선택하고 나서 그 바로 옆에 보면은 바우드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115200 적혀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통신 속도거든요. 우리 유선으로 이제 USB로 연결을 할 때 115200 bps를 사용을 하는 거고, 통신 속도를. 그리고 텔레메트리로 연결을 할 때는 또 그거보다 더 느린 57600 bps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115200 bps면은 이 kbps로 따지면은 115.2 kbps가 되는 거거든요. 그 115.2 kbps하고 100 mbps하고 이렇게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100mbps를 그냥 bps로 환산을 하면은 10억 bps입니다. 10억 bps하고 이제 115200 bps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86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얼 통신보다 이더넷 통신이 800배 정도 속도가 더 빠르다. 최소 800배 정도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게 뭐 최대는 이제 뭐 8000배, 8만배 그렇게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TX, RX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만약에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라즈베리 파이와 픽스호크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TX, RX를 이용한 시리얼 통신을 하는 것보다 라즈베리 파이에도 이더넷 단자가 있으니까, 랜 포트가 있으니까 요 랜 포트를 이용을 해서 랜 통신을 하면은, 이더넷 통신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픽스호크 본체에 랜 단자가, 이더넷 단자가 있어야 됩니다. 픽스호크 248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전에 나온 거니까 랜 단자가 없고요. 지금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도 랜 단자가 있는 거는 픽스호크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급들, 뭐 예를 들어서 홀리브로이 V6X 같은 거, 최상위급들이 랜 단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컴패니언 컴퓨터와 픽스호크가 통신을 할 때 이더넷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화질로 영상을 전송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더넷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CE에서 나오는 MK15 조종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 랜 케이블, 이더넷 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넷 케이블을 이용한 IP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와 에어모듈 간의 이더넷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풀 HD급의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더넷 통신을, 고화질 영상을 전송을 할 때도 그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RC입니다. RC는 이제 라디오 컨트롤의 약자죠. RC는 조종기 신호를 이제 픽스호크 쪽으로 보내주는 그게 RC인데, RC에는 크게 두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TX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RX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TX 프로토콜은 조종기에서 수신기로 연결하는 요 조종기와 수신기가 통신을 하는 요 무선 프로토콜을 TX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종기 쪽에서 발생을 시켜주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TX 프로토콜, 트랜스미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뭐 종류는 FAST나 FHSS, DSSS,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거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이 종류들은 어차피 다 조종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종기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는지 뭐 그거는 조종기 매뉴얼을 본다거나 아니면 조종기 상세 설명을 본다거나 그런 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RX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RX 프로토콜은 수신기, 이제 리시버 쪽에서 사용을 하는 프로토콜인데 요게 이제 내부 통신 프로토콜인 거죠. 수신기와 빅스호크가 서로 수신기와 빅스호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그 프로토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수신기에서 지원을 하는, 대부분의 수신기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오리지널리티한 그 프로토콜이 바로 PWM 방식이에요. PWM 프로토콜이고, 하지만 빅스호크는 PWM 프로토콜은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PWM 신호 같은 경우는 수신기 각각의 채널마다 하나씩의 신호선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채널 1번부터 채널 8번까지 총 8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러면은 선이 최소 8가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라운드 선까지 합하면은 최소 9가닥의 선이 나와야 되는데 9가닥이나 되는 선을 빅스호크에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빅스호크에서는 그 PWM 신호는 아예 그냥 인식을 안 하고 있고, 대신에 한 가닥만 가지고 8개 채널의 신호를 동시에 받아올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PPM 아니면 S버스 아니면 DSM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PM이나 S버스, DSM 뭐 이런 방식의 프로토콜을 빅스호크에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수신기가 PPM이나 S버스 출력이 안 된다면은, 대부분 다 되겠지만 혹시 내 거가 안 된다면은 빅스호크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PPM 인코더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PWM 신호를 PPM이나 S버스로 신호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여기 248에 사용을 할 때 지금 이 수신기가 바로 S버스나 PPM 출력이 안 되는 수신기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여러 가닥의 PWM 신호선이죠. 이 여러 가닥의 PWM 신호선을 뭉쳐서 하나의 신호선으로 만들어주는 PPM 인코더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PM 인코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수신기들은 뭐 S버스든 PPM이든 둘 중에 하나는 출력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PPM 인코더를 써야 하는 경우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바인딩은 조종기와 수신기를 서로 연결을 해주는 과정을 바인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종기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수신기도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특정 조종기와 특정 수신기가 서로 간에 인식이 돼야 되니까 이 특정 조종기와 특정 수신기를 서로 하나로 딱 묶어주는 과정, 그걸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용어로는 링크라고 하기도 하고 페어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바인딩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인딩이다 하면은 요거를 연결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수신기는 PWM 출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채널 1, 2, 3, 4, 5, 6 이렇게 각각의 채널 포트도 있지만, 하지만 보시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잘 보면 보입니다. PPM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PWM 출력을 지원을 하는데 PPM 출력도 동시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빅스호크에 연결할 때 이 PPM 출력 단자를 이용해서 한 가닥만 여기 딱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지금 PPM이나 S버스 출력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PPM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하나로 뭉쳐서 PPM으로 바꿔서 빅스호크에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PWM입니다. PWM 우리가 뭐 많이 사용을 하는 신호죠. 신호 체계이죠. 아주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아두이노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하고, 라즈베리파이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하고, 뭐 온갖 기계에 PWM 신호를 다 사용을 하는데, 이 드론의 ESC나 서버를 제어를 할 때 PWM 신호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PWM 신호는 이제 펄스폭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건데, 이 펄스폭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용을 하느냐, 이제 표준 형식으로 사용을 할 때는 요거 1000마이크로세컨에서 2000마이크로세컨의 신호를 1000에서 2000 사이의 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100만 분의 1초인 거죠. 1000에서 2000까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간이 1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값은 1500 또는 1520 마이크로세컨이 이제 중립값이 됩니다. 1000이 최소값, 2000이 최대값,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드론에 서버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서버를 사용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PWM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변속기를 사용을 할 때도 PWM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PWM보다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버에는 아직 PWM을 사용을 하지만 서버는 PWM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는 기계적인 장치잖아요. 기계적으로 안에 모터가 들어있고 이 서버 혼이 막 움직여야 되는, 징징징징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호를 아무리 빨리 보내본들 물리적인 속도가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WM만 사용을 하더라도 서버는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변속기는 징징징징 이렇게 움직이는 무슨 뭐 기계 장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전자적인 이 역할을 하는 거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 변속기에는 PWM보다 더 빠르게 내가 신호를 보내줄 수만 있으면 그런 변속기의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PWM이라는 신호 자체가 100만 분의 1초 단위의 펄스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드론을 사용을 할 때는 PWM이 느려요. 저게 느리기 때문에 더 빠른 신호 체계가 있으면은 변속기의 성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변속기들 같은 경우는 PWM뿐만 아니고 원샷이나 멀티샷이나 D샷 같은 이런 다른 신호 체계들도, 다른 프로토콜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ESC, 이런 것들을 이제 변속기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ESC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SC를 제어를 하는 프로토콜이죠. 여기 표에 보면은, 표에는 지금 원샷부터 나와 있어요. 여기 표에 PWM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속도를 비교를 한 표거든요. 원샷이 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뭐 D샷은 D샷 1200이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PWM은 사실 여기에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PWM은 여기에서 그냥 한 줄, 한 픽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WM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원샷 125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른 게 D샷 150, 또 원샷 42, D샷 300, D샷 6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나가는데, 지금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원샷 125, 원샷 42까지는 잘 안 씁니다. 원샷 125 또는 D샷 300이나 D샷 600 요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멀티샷이나 D샷 1200 같은 이런 거는 노이즈가 좀 많아가지고 오히려 사용을 별로 안 하고, 한 D샷 600 정도까지가 최근의 트렌드상 많이 사용하는 ESC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샷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ESC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D샷이라는 말 자체가 디지털 샷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PWM 방식, 그러니까 원샷이나 멀티샷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PWM 기반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PWM 방식, PWM 기반 방식인 거고, D샷만 디지털 방식인 거예요. 얘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PWM 기반 방식들은 PWM이 그냥 일반 PWM이든 원샷이든 멀티샷이든 상관없이 전부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은 뭐냐면 드론이 최소한 4개 정도의 모터를 사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변속기도 4개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 그 4개의 변속기가 전부 다 똑같은 시점에서 시작을 하고, 또 똑같은 시점에서 100%의 포지션이 나오고, 또 똑같은 시점에서 50%의 포지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 개의 변속기가 똑같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변속기를 동기화를 시켜주는 과정, 그게 바로 변속기 ESC 캘리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D샷 같은 경우는 그런 ESC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디지털로 애초에 빅소크에서 동기화 시켜준, 애초에 빅소크에서 동기화가 완료된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따로 동기화를 할 필요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좀 편리합니다. 편리한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D샷은 BD샷이라고 해가지고 BD샷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BD샷은 바이 디렉셔널 D샷입니다. 이 바이 디렉셔널 D샷, 바이 디렉셔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양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양방향 D샷. 양방향 D샷은 뭐 모터를 일로도 돌릴 수 있고 절로도 돌릴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양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통신이 양방향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픽소크에서 변속기한테 신호를 보내기만 하죠. 어떤 신호를 보냅니까? 그 모터가 몇 바퀴라 돌아라, 모터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돌려라 라는 신호를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식의 신호 전달 체계인데, 그런데
BD샷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이디렉셔널 D샷을 사용하게 되면은 변속기에서 픽소 그쪽으로 피드백을 보내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피드백을 보내주냐면 현재 변속구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다. 내가 지금 과열을 뭐 받고 있다 이런 걸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모터의 RPM이 지금 모터가 몇 바퀴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터 RPM이 현재 실제로 요 RPM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정보들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D샷 같은 경우는 이런 BD샷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외부 통신입니다. 외부 통신은 드론과 조종기 간의 통신 같은 이제 이 무선 통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나오네요. 수신기가 이렇게 있을 때 조종기와 수신기, 드론, 픽소크 이렇게 있을 때 수신기와 픽소크는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부 통신을 하는 거고 수신기와 조종기는 무선으로 이제 외부 통신을 하는 겁니다. 자, RC 라디오 컨트롤 아까도 나왔었던 내용이고 그 중에서 외부 통신은 이제 TX 프로토콜 부분을 따르게 되는 거죠. FAST 방식, FHSS 방식, DSSS 방식, 먼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2.4GHz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한 10년, 15년쯤 전에는 2.4GHz를 사용을 안 했어요. 그때는 2.4GHz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72MHz라든가 아니면 40MHz라든가 27MHz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2.4GHz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주파수가 낮은 것과 주파수가 높은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지금 라디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에는 보면은 AM 라디오가 있고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AM 라디오는 kHz를 사용을 하죠. 몇 kHz의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FM 라디오는 몇 메가헤르츠의 이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99.9MHz는 MBC인가요? SBS인가? 뭐 그런 식으로 각각의 몇 메가헤르츠마다 뭐 어떤 방송국의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이런 메가헤르츠 대역의 좀 지금 사용하는 2.4GHz보다는 어쨌든 메가헤르츠 대역이니까 훨씬 낮은 주파수잖아요. 주파수의 대역폭이 낮은데 이런 낮은 주파수를 사용을 할 때는 통신거리가 훨씬 멉니다. 훨씬 멀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 방송국이 저 산 높은 곳에 아주 멀리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서 99.9MHz를 맞춰보면은 저 멀리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신호를 여기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몇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메가헤르츠 대역은 신호가 이제 통달을 한다는 얘기죠. kHz 대역으로 가게 되면은 kHz 대역으로 가게 되면은 메가헤르츠 대역보다 더 많이 갑니다. 더 신호가 멀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터널 안에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뭐 외곽에 떨어진 곳에 방송국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kHz 대역의 전파는 대부분 다 수신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말고 해외의 방송국에서 송출을 하는 그런 라디오 주파수도 kHz 대역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잡아서 막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먼 거리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의 대역폭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먼 거리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AM과 FM의 우리 라디오 방송국 음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질을 생각을 해보면 AM 방송은 목소리를 듣는 정도는 괜찮은데 음악을 듣기에는 음질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 방송은 전부 다 FM 방송국에서 이제 음악 방송을 하죠. 왜냐면 FM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이게 잡음이 사라지고 신호가 클리어하게 신호가 깨끗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FM으로 이제 주파수가 조금 고주파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4GHz를 쓰는 거예요. 2.4GHz를 쓰면은 AM이나 FM 같은 이 메가헤르츠 대역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기가헤르츠 대역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주파수가 깨끗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2.4GHz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아주 멀리 보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직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주 똑바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신호가 똑바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그 장애물을 통과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조종기를 들고 비행을 하고 있는데
드론이 여기에 있어요. 조종기가 있고 드론이 여기인데 중간에 높은 고층 아파트가 하나 있다면 그 아파트에 딱 가로막혀서 전파가 아파트를 뚫고 지나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FM이나 AM 같은 메가헤르츠 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파트가 있어도 아파트 옆으로 돌아서 신호가 갈 수가 있거든요. 직진성이 기가헤르츠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아파트 벽을 넘어서 아파트 외부로 넘어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기가헤르츠 대역이 되게 되면은 아파트를 무조건 직진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호가 아파트를 통과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RC 신호 같은 경우도 단방향 신호 전달되는 게 있고 양방향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단방향 같은 경우는 조종기에서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주기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호 피드백 없이 그냥 수신기에다가 명령을 내리기만 하는 거, 그게 바로 단방향 방식인 거고, 양방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신기에서 조종기로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신호를 보내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신기에 전압이 몇 볼트가 찍히고 있다, 뭐 배터리 전압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이런 간단한 거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수신기가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한다면 픽스호크의 텔레메트리 잔자에다가 연결해서 픽스호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 뭐 픽스호크 드론이 지금 어디를 날고 있다, 뭐 드론이 어느 만큼 기울어져 있다, 밖에 바람이 얼마나 분다, 뭐 그런 정보들, 드론의 실제로 픽스호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조종기 쪽으로 전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텔레메트리입니다. 텔레메트리는 433MHz나 915MHz 같은 요 두 가지 신호를, 두 가지 주파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종기는 2.4GHz를 사용을 하고 텔레메트리는 이제 메가헤르츠 대역으로 내려오는 거죠. 물론 텔레메트리도 2.4GHz 텔레메트리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는 조종기가 2.4GHz를 쓰고 텔레메트리도 2.4GHz를 쓰면 둘 다 2.4GHz를 사용을 하면은 이 주파수가 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2.4GHz 텔레메트리를 쓰는 경우는 조종기가 915MHz나 433MHz와 같이 2.4GHz 아닐 때, 그럴 때 이제 2.4GHz짜리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종기가 915MHz면은 텔레메트리도 915MHz를 쓰면은 오히려 또 둘이 충돌이 일어날 테니까, 그럴 때는 텔레메트리를 433을 쓰거나 아니면은 2.4GHz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좀 주파수를 혼선되지 않게끔 피해서 그렇게 장착을 합니다. 어쨌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433MHz와 915MHz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주파수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주파수의 출력이 있어요. 출력이 100mW, 500mW, 1000mW 또는 뭐 2000, 300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메트리는 항상 쌍으로 사용을 합니다. 드론에 있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무선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와 픽스호크를 USB 선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USB 선으로 연결해서 세팅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미션도 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드론이 실제로 비행을 할 때는 USB 선을 연결을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USB 선을 뭐 3km짜리 USB 선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USB 선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무선 USB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런 텔레메트리입니다. 무선 USB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으로 꼽는 거를 선을 딱 빼고 그냥 무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쌍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드론에다가 장착을 하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론에 장착한 텔레메트리와 드론끼리는 유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선으로 여기 텔레메트리 1번 단자에 이렇게 딱 꽂게 돼 있죠. 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 텔레메트리와 드론끼리는 내부 통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쪽 텔레메트리와 컴퓨터도 자기들끼리는 내부 통신을 하는 거고, USB를 이용한 내부 통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텔레메트리와 텔레메트리끼리는 무선으로 통신을 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외부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 외부 통신은 마브링크라는 신호를 이용해서 외부 통신을 합니다. 이 텔레메트리는 상당히 편리한 장치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할 때는 KC 인증 문제가 좀 있습니다. KC 인증, 우리나라에서는 전파법상 전파를 송출하는 모든 장치는 KC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KC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재고를 놔두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력이 10mW가 돼야 돼요. 10mW. 이게 제한입니다.
10mW가 돼야 되는데 10mW의 출력을 가진 텔레메트리는 이 무선 송달 거리가 10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0m만 나오는 텔레메트리를 어디다 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쓸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만들죠. 10mW 밖에 안 되는 텔레메트리는 만드는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만듭니다. 그래서 100mW부터 나오는 건데 100mW 정도 되면 한 3, 400m 정도 나오거든요. 거리상으로. 그 정도를 만드는데 그럼 이제 출력이 높아서 우리나라에서는 KC 인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텔레메트리를 구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직구로 지금은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국내에서 법을 조금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런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는 좀 풀어준다거나 그렇게 법이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FPV입니다. FPV는 뭐냐면은 First Person View죠. First Person View.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거를 FPV라고 해요.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거. 누구의 1인칭 시점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FPV는 드론의 시점에서 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을 때 그 카메라의 화면을 내가 지상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 그것을 드론에 사용하는 FPV라고 합니다. 이 FPV 시스템에는 크게 아날로그 FPV와 디지털 FPV가 있는데 아날로그 FPV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파수는 5.8GHz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4GHz를 사용을 하게 되면 조종기 신호랑 부딪히게 되니까 2.4GHz를 피해서 5.8GHz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파수의 대역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층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RC 조종기가 2.4GHz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직진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얘는 5.8GHz를 사용을 하니까 직진성이 더더욱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려지는 게 있으면은 전파가 거의 안 닿습니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낮은 지연율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연 시간이 거의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카메라가 찍고 있는 영상이 정말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내가 딱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거를 전혀 딜레이 없이 내 모니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화질이 매우 안 좋고 보안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아날로그 FPV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48개 정도의 채널이 정해져 있는데 그 48개의 채널이 무슨 보안 채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송신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상 송신기가 생겼고 이 영상 송신기에서 예를 들어서 F1번 주파수로 영상을 송출을 한다면 반대쪽에 영상을 받아보는 쪽은 이렇게 영상 수신기가 되겠죠. 영상 수신기에서 F1번 주파수를 맞추면 이 드론이 보고 있는 영상을 영상 수신기에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드론이 아닐지라도 남의 드론이라도 그 드론이 F1번을 쓰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내 수신기에서 F1번 주파수를 맞추면은 그 드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주파수가 총 48개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은 48번만 주파수를 돌려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돌릴 수 있으니까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채널이 돌아가니까 48번만 클릭해보면은 저 드론이 지금 뭘 찍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보안상으로 상당히 치명적이겠죠. 그리고 화질이 안 좋다. 화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화질이 안 좋은 게 보이죠? 화질이 안 좋은 게 딱 보입니다. 막 지직거리기도 하고 화소수도 해상도도 상당히 낮고 엄청 지직거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FPV 화질입니다. 이 정도밖에 화질이 안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지금 엄청 끊기기도 했었죠.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중간에 지금 신호가 이렇게 끊겨서 막 잡화가 막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직진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건물 뒤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바로 이렇게 영상이 끊겨 버리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안 좋은 단점이 되겠죠.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 가격이 싸고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 때문에 보통 이제 레이싱 드론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0.1초 단위를 다퉈서 이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지연 시간이 이 카메라는 0.1초 정도 있다 이러면은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FPV를 아직 많이 사용을 하죠.
픽스호크와는 별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픽스호크에 굳이 연결을 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만약에 픽스호크에 연결을 한다면, 연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연결을 하게 된다면 픽스호크의 정보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받아서 모니터에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GPS가 얼마나 잡혔는지, 뭐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 화면에다가 엎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FPV입니다. 아날로그 FPV와 대비되는 디지털 FPV가 되겠습니다. 2.4기가와 5.8기가를 둘 다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디지털 FPV 같은 경우는 사실 FPV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이 조종 시스템에다가 통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에 MK15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조종입니다. 이 MK15라는 이 조종기 시스템에 디지털 FPV와 또 조종 시스템이 전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기가와 5.8기가를 둘 다 사용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텔레메트리도 같이 전송을 하고, RC도 전송을 하고, 디지털 영상도 전송을 합니다. 1대1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날로그 FPV 같은 경우는 주파수만 맞추면 누구나 저 드론이 찍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종기와 에어 유닛이 페어링, 바인딩을 해야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바인딩을 하려면은 일단 이 드론이 내려와야 이 조종기랑 바인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대1로만 바인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종기를 가지고는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안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에어 유닛이고요. 요 에어 유닛에서는 RC와 텔레메트리, 그리고 영상 신호,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요 조종기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 에어 유닛과 카메라 간에는 이더넷 포트를 이용해서 고화질 영상을 에어 유닛 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보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에어 유닛과 조종기 간에는 외부 통신을 해서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 거죠. 무선 통신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내주게 되는데, 대신에 아날로그 FPV와 달리 이 디지털 FPV 같은 경우는 지연 시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요 NK15 조종기 같은 경우는 한 0.2초에서 0.3초 정도의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지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거예요. 0.2초가 되게 얼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물론 다를 거예요. 0.2초 차이는 별 차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빠르게 드론이 날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0.2초면은 벌써 저기에 있는 나무에 처박고도 남았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날로그 FPV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디지털 FPV를 다른 FPV 전용 디지털 장치를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0.1초보다 더 안 나오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그런 디지털 FPV를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조종기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기능도 있고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USB를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기에서 컴퓨터에다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USB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조종기로 받아오는 그 카메라에서 보내주는 실시간 화면, 그 실시간 화면을 컴퓨터에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그 실시간 화면을 받아본다면은 이제 그 화면을 컴퓨터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다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내가 찍고 있는 장면을 송출을 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링크도 같이 텔레메트리 신호도 같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미션 플래너나 퀵 그라운드 컨트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드론을 제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드론을 인터넷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드론을 인터넷에다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픽스호크를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픽스호크 자체에는 인터넷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픽스호크를 인터넷에다가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픽스호크를 인터넷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이런 별도의 컴패니언 컴퓨터가 필요해요.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컴패니언 컴퓨터를 연결을 한다면은 라즈베리 파이와 픽스호크끼리는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리얼로 통신을 하는 거고, 이 라즈베리 파이는 인터넷에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라즈베리 파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와이파이라는 게 거리가 크게 멀리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드론을 조금만 멀리 보내버리면은 와이파이가 끊길 테니까 인터넷에 접속이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LTE 동글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LTE 동글을 사용을 하면은 LTE 동글에다가 우리 유심칩 있죠? 핸드폰에 사용하는 유심칩. 그 유심칩을 꽂으면 LTE망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드론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드론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터넷에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드론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드론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드론을 제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미국에서 제주도에 있는 드론을 제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인터넷망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망에 간단하게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장치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 이용하면은 또 간단하게 인터넷망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전에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같은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색어로는 구글에 마브 프록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아도파일럿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마브 프록시 공식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브 프록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내가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이 드론을 제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게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론의 내부, 외부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씩만 할애를 했기 때문에 정말 뭐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진전문대학교 무인항공 드론과 양진평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